킨텍스 부지 중에 가장 핵심 노른자입니다. 짜고 쳤구나, 그냥 해먹었구나. 성남보다 더 한 거죠, 성남보다. 퍼스트 이 개발이 단돈 1원도 투자 안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돈 된 전주가 누구냐? 이걸 찾아야 되는. 이미 사업권자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공사에서 민간 회사의 대표로 가 있습니다. 공익을 더 좋게 하려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간 거지 내가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부동산 개발 특혜와 비리 의혹을 다뤄보겠습니다. 장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 사업 하나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고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특검 등 정치인과 법조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부동산 개발 비리였죠. 그런데 그런 일이 비단 성남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킨텍스 전시장. 바로 옆에 꿈에 그린 단지가 있습니다. 42,700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1,100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780세대가 지어졌습니다. 킨텍스 전시장 바로 옆에 있고 일산 호수공원도 코앞입니다. 2023년 개통 예정인 광역 수도권 급행열차, 이른바 GTX A 노선의 킨텍스역이 단지 바로 앞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C2 부지는 또 이 킨텍스 이 전체 이 지원 부지 중에 가장 핵심 노른자입니다. 이거 CTX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 세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게 노른자이 중에 노른자이고. 2019년 분양 당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의 분양가는 약 5억 원. 분양 총 수입은 1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2년 만에 3배가 올라 15억 원에 거래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원래 고양시 소유였습니다. 고양시는 당초 이곳을 킨텍스와 연계해 이른바 마이스 산업 부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관련 업무를 보거나 먹고 자고 쇼핑할 수 있는 배후 시설이 들어설 자리로 낙점한 겁니다. 비즈니스 호텔도 없고 제대로 된 게 호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킨텍스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과연 여기를 선호할까? 고양시는 2010년 이 땅을 1,928억 원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유찰됐습니다. 고양시는 다시 2012년에 이 땅을 1,436억 원에 입찰 공고했고 퍼스트 이개발이라는 업체가 1,517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약 내용을 봤더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면적. 2010년엔 39,810제곱미터였는데 2012년엔 42,718제곱미터로 약 2,900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땅은 넓어졌는데 땅 값은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엔 건물 용도. 2010년에 이 땅을 입찰로 내놨을 땐 고양시는 아파트를 300세대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엔 1,100세대까지 지을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해줬습니다. 사무실 공간은 2010년도엔 25% 이상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2012년도엔 12.5%만 넘으면 되도록 완화해줬습니다. 대신 오피스텔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사실상 업무단지를 주거단지로 바꾼 건데 이럴 경우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땅값은 오히려 400억 원이나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서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이 단지는 아파트 1,100세대, 오피스텔 780세대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무실 부지를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업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 계획은 싹 무시해버리고 값이 싼 사무실을 100% 짓는다고 가정하고 평가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규모 토지를 한 번에 판다는 이유로 토지 가격을 할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15%의 할인율을 적용해 최종 땅값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2009년 이 토지를 감정평가했을 때는 토지가 넓어서 깎아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0.85, 0.86을 한 거는 좀 타당성이 결여됐다. 국토부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1,000여억 원 정도의 헐값으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토지 감정은 두 곳의 감정평가 업체가 맡았습니다. 두 업체의 감정평가서. 문장 마지막을 한쪽은 명사형으로 끝냈고 다른 쪽은 서술형으로 끝냈다는 것만 다를 뿐 내용이 같습니다. 감정서 두 개가 똑같아요. 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보통 20년, 30년씩 했던 사람이에요. 완전 베테랑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거 몰랐겠습니까? 몰랐겠냐고요. 다 알고도 짜고 치는 고스톱발을 쳤다는 얘기예요. 헐값 매각, 부실 감정 의혹이 제기됐지만 매각 당시 시장이었던 최성 전 시장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두 개의 권위 있는 감정평가 법인의 의뢰에서 실시한 감정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위한 용도 변경이나 특정인을 위한 헐값 매각이라는 개념은 절대 있을 수도 또한 용인될 수도 없는 것으로서 감정평가 업체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지역분석 조수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옮기는 거니까 대부분 뭐 같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감정서가 거의 똑같은 건 같은 참고 자료를 보고 작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파트 지을 땅을 사무실 부지로 평가해 가치를 터무니없이 낮게 매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2009년도에는 그 땅을 각각 개발할 수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지구단의 계획을 바꿔가지고 내필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도록 해놨어요. 필지를 한꺼번에 평가할 수밖에 없었죠. 15% 할인을 해준 건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하락 시기였잖아요. 리먼 브라더 사건 터지고 그때는 전부 다 기업에서 투자를 망설일 때란 말입니다. 그때 그 시기에 아파트를 아니 한 필지만 짓는 것도 아니고 네 필지를 같이 지라 그럼 망하는 거죠. 퍼스트 2개발이 땅을 낙찰받는 과정에도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억 원 이상의 시 자산을 매각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걸 거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절차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받으려 하다 보니까 이미 매각된 것도 있고. 게다가 매매 계약서에는 퍼스트 2개발 측에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인 고양시는 을인 퍼스트 2개발에게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며 법정이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든 계약이 깨지면 고양시가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돌려준다는 조항입니다.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스트 2개발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하기가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사업이 좌초돼도 퍼스트 2개발은 손해볼 게 없는 셈이니 이 조항 하나 덕분에 땅 살 자금을 빌려오기도 크게 쉬워진 겁니다. 퍼스트 2개발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왜 고양시가 지급보증 계약을 해야 되고 이자도 내줘야 됩니까? 거기다 허가까지 내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퍼스트 2개발이 어떤 회사인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한데 정리하면요. 시가 소유한 땅을 민간업자한테 팔았는데 원래 용도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더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반대로 땅값은 훨씬 싸게 깎아주고 심지어 계약이 깨져도 업자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예.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계약이 또 있습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감정 평가가 좀 이상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이 개발 이익이 큰 건 쏙 빼놓고 이 감정액이 가장 낮은 사무실을 기준으로 감정을 했다. 게다가 감정업체 두 곳이 낸 평가서까지 똑같은 점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네, 토지 매매가 2012년도에 이뤄졌으니까 벌써 9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동안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이 퍼스트 이 개발이란 곳 아니겠어요? 대장동으로 비유를 하자면 화천대유 같은 곳인데 이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네, 그래서 킨텍스 꿈에 그린 사업을 진행한 퍼스트 이개발을 추적해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2012년 11월 8일 킨텍스 꿈에 그린 부지 매각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퍼스트 이개발은 그로부터 정확히 8일 뒤인 11월 16일에 갑자기 설립된 회사. 회사 설립 10일 뒤인 11월 26일 퍼스트 이개발은 단독으로 입찰해 이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1단계 업무시설을 퍼스트 이개발에 1,517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고향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해외 관광객의 유치를 비롯한 입찰 열흘 전에 급히 설립된 퍼스트 이개발. 어떤 회사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퍼스트 이개발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분들이 뭐 인터뷰에 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때문에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출입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법인 등기를 확인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모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퍼스트 이개발이랑 유한 이제스트 회사 설립자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모르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집에 없었고 가족은 모르는 일이라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다른 언론사 취재진에게 자신은 퍼스트 이개발에 대해 모르고 만들지도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퍼스트 이개발의 실소유주는 누구일까? 현재는 구청장이 된 당시 부지 매각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청장님 댓글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결제에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하시네요. 다들 자리에 없거나 취재진을 피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킨텍스 부지 사업을 감사한 고양시 감사과에도 물어봤습니다. 퍼스트 이개발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뭐냐 이 업체가.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외부 업체, 민간 기업에 대한 조사관은 없기 때문에 그런 매각자에 대한 그런 신상이나 이런 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500억 원이 넘는 시우지를 팔았는데 정확히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모르는 상황.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최성 전 고양시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저 몰라요. 그 내용은 담당 부서에 물어보셔야 된다고. 그 매각 과정에 대한 제가 사인을 해서 추진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누군지 어디에 매각됐는지 모르니까. 다만 최 전 시장은 과거 이 회사가 한 투자증권사가 만든 회사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퍼스트 이개발 회사는 IBK 투자증권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며, 그러나 IBK 투자증권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 쪽에서 그런 설립한 적이 없고요. 법인 설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설립 자체가 저희랑 관련이 없다 보니까요. 최성 전 고양시장은 2012년 입찰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외국인 투자자를 우대하라는 조항을 넣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대로 공고가 나자 퍼스트 이개발은 2012년 12월 26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했습니다. 퍼스트 이개발의 주주명부, 에드밸류라는 홍콩 회사가 퍼스트 이개발의 지분 33.3%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드밸류의 법인 등기를 확인해봤더니 사무실 위치는 홍콩, 법인 대표는 말레이시아 사람, 자본금은 홍콩 1달러, 우리 돈으로 150원이었습니다.
일단 투자 회사면은 외국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구경한 사람 적이 없어요. 퍼스트 이개발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한 바로 이날 고양시는 이들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퍼스트 이개발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누리는 혜택도 함께 얻어갔습니다. 해외 투자 자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낙찰받으면 2개월 내에 모든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유예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갑자기 오메르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고양시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은 퍼스트 이개발은 2013년 1월 오메르 인터내셔널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맡깁니다. 오메르 역시 2012년 7월에 설립된 신생 회사였습니다. 저희는 그 경영 컨설팅 하려고 했던 업체예요. 사업자 등록증에도 업종이 아예 경영 컨설팅으로 박혀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 이런 걸로는 안 돼 있고요. 부동산 개발을 한 적도 없고 부동산 개발업체도 아닌 곳에다가 1조 원짜리 부동산 개발 사업을 맡긴 겁니다. 그 뒤 사업권뿐 아니라 퍼스트 이개발 회사 자체가 오메르에 인수됐고 그때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던 퍼스트 이개발의 실소유주의 자치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쉽게 저작거리에서 나오는 얘기로 이건 그냥 짜고 쳤구나, 그냥 해 먹었구나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예, 이거는 성남보다 더한 거죠. 예, 성남보다. 그렇다면 오메르는 누가 만든 회사일까? 법인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혹시 오메르인가요? 아닙니다. 아, 오메르 아닌가요? 법인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던데요. 아니에요. 공유 오피스를 주소지로 해놨는데 현재는 다른 업체가 쓰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오메르 측은 대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입찰이 있어서 저희가 인터뷰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오메르 주주 명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번갈아 대주주를 맡고 있는 사람은 5명. 확인 결과 모두 고양시 산하단체인 고양산업진흥원에 다녔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진흥원에서 나오셔서 오메르를 설립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직원이 총 5명 정도 됐습니다. 저 포함해가지고요. 진흥원 출신 직원들이요? 예, 근데 부동산과 전혀 관련 없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퇴사해서 컨설팅 업체를 만들고 1조 원대 개발 사업을 인수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일까? 시민단체는 이들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며 돈을 댄 사람은 따로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이 개발이 단돈 1원도 투자 안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로 돈 된 전주가 누구냐? 이걸 찾아야 된 진짜 주인이 그 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킨텍스 꿈에 그린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최성전 고양시장. 최 전 시장은 스트레이트와의 전화 인터뷰 후 별도의 서면 답변을 통해 당시 사업자 선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서 부지 헐값 매각과 특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최 전 시장의 주장과 달리 올해 6월 발표된 시 자체 감사 결과 토지 헐값 매각과 외국인 업체 특혜 제공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양시는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지난 7월 경기북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고요.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3명의 고양시 공무원은 킨텍스 부동산 개발 사업 이후 모두 빠르게 승진해 당시 담당 과장은 구청장으로, 팀장은 국장으로, 주무관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조 원짜리 개발 사업 부지를 처음에 누가 낙찰받은 건지 아무도 모른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퍼스트 이 개발이니 오메르니 뭐 어려운 외국어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결국 고양시 산하기관 전 직원들이 이 개발 사업을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네, 이 사업을 지켜본 모두가 이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당사자들과 당시 담당 공무원들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 이어서 고양시까지 어디 이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이런 개발 사업 맡길 수 있겠어요? 사실 취재하면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김포시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감정4지구. 주민들 대부분이 이사를 나간 낙후 지역.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재개발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 지역은 그 군부대가 많이 있었어요. 군부대의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 김포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과거 15년 동안 타운앤컨츄리라는 업체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19년 갑자기 김포시가 민관 공동개발을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시와 공동사업자로 수의계약을 통해 GK개발이라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공공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이미 사업권자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10월 김포시의 공동사업자인 GK개발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낸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GK개발이 개발지역 땅 주인 절반 이상도 개발에 동의한다며 지주들의 서명을 받아냈는데 정작 땅 주인들은 서명한 적 없다는 겁니다. 동의서를 써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사인해 주신 적도 없어요? 네, 없어요. 최명식 씨는 평생 한자 노풀체의 좌우를 바꿔 눕힌 모양의 서명을 써왔는데 동의서엔 전혀 다른 필체의 서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인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내 사인이 아니어서 그렇지. 예. 선생님 필체가 아니에요? 필체가 아니죠. 저는 동의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선생님 동의서가 있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GK라는 데는 몰라요. 문제가 불거지자 김포시 의회는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공사는 거부했습니다. 54%에 동의서가 있냐 없냐라는 여부 일단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예.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공개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제외하고 제출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GK개발은 정상적으로 동의서를 받았고 서명을 위조한 사실은 없다며 위조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용역자를 통해 가지고 동의서는 정확하게 제가 50% 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이 위조됐다는 지주들에 대해선 기억을 잘 못하거나 당시에는 동의했다가 이후 철회한 사람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서 위조 논란에도 김포도시관리공사는 GK개발과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현재 GK개발, 부국증권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업체와 감정4지구 도시개발이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공사 50.1%, 민간업체 49.9%씩 나눠 가졌습니다. 성남 대장동과 사업 방식이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합작해 만든 감정4지구 도시개발은 성남 대장동의 경우 성남의 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성남 대장동 사업의 경우 화천대유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익 배분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4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갔는데 성남시는 사업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감정4지구 역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었고 비욘드 감정 제1차부터 4차까지 투자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포도시관리공사도 누가 비욘드에 돈을 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장동하고 좀 이렇게 결이 같은 거예요. 자꾸 사업 방식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순한 이권이 개입돼 있고 거기서 어떤 불순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감정 4지구 도시개발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자신들은 수익 배분 구조가 투명하다며 비욘드는 정해진 이자만 받는 투자자들로 화천대유나 천하동인같이 폭리를 취하는 일은 벌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게 수익 구도가 딱 그 하나, 부국증권, KF증권, 도시공사, GK개발 이렇게 5자가 나누게 돼 있어요. 수익 구도가 정확하게. 김포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본부장 김모 씨도 유착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직 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이 개발을 위해 설립한 민간 회사인 감정 4지구 도시개발의 대표도 겸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 일대라 구조하고 똑같이 벤치마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사에서 민간 회사의 대표로 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전부 주무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문서를 밝혀달라고 해도 안 밝혀주고 정보 공개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개발 이익이 제대로 환수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의 핵심 인물이 개발업체의 대표까지 차지한 겁니다. 겸직한 이유는 뭔지, 이해 충돌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공사가 50.1% 대주주이기 때문에 공사의 그 의결권을 더 높이려고 간 거지. 공익을 더 좋게 하려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간 거지. 제가 뭐 거기서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김포시가 이렇게 개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 땅 주인들이 민관 공동개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뭐 반대한다고 봐야죠. 지주들은 기세 공영개발하는 거를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영개발해가지고 뭐 정상적인 가격을 보상을 해줘야. 게다가 상당수 땅 주인들은 기존 개발업체와 매매 계약까지 맺은 상황. 다급해진 민관 합작법인이 땅 주인들에게 웃돈까지 얹어주며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존 개발업체가 땅 주인과 245억 원에 계약한 이 땅을 민관 합작법인 감정 4지구 도시개발이 최근 31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245억짜리 땅을 얘네들이 자꾸 건듭니다. 300억, 300억 이렇게 건드려서 설마니 공영개발에서 알밖에 하진 않겠지. 근데 315억에 사버렸어요. 이거는 투기를 조장할 뿐 아니라 민관 합작업체가 토지 확보를 놓고 민간업체와 경쟁에 나서면서 사업 비용이 점점 커지고 주변 땅값마저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땅 주인들이 한 적도 없는 허위 서명이 버젓이 드러났는데도 문제가 없다고요? 네, 관리감독기관인 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이 굳이 개발업체 대표를 맡아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네, 김포시와 고양시 사례에서 드러난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은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애꿎은 원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특정 업체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는 동안 힘없는 원주민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 4지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약 6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36층 아파트 1236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3호선 원당역이 가까운 역세권인데다가 원당의 첫 재개발 지역이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의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부역 같은 경우에 키만 지금 5억 5천이요. 대략 분양가가 지금 얘기되는 게 있나요? 2,200은 넘을 거예요. 대략 여기 지금 30평대, 33평대가 피가 6억까지 올라갔다가 팔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5억, 뭐 4, 5천, 6천까지 팔린 게 있고. 하지만 원주민들의 처지는 이런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양윤식 씨는 원당 4구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개발에 반대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 3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계속 살고 싶죠. 여기 정도 들고. 근데 뭐 분양을 받으려면은 그 돈이 또 뭐 은행빚 또 내야 되고. 이사를 안 가고 끝까지 버텼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끝까지 버텼더니 그 용역에서 그냥 밤중에 돌멩이 던지고 뭐 그냥 그 뭐야 그 뭐죠 그 분무기 그걸로 막 그냥 뿌려대고. 그가 소유한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33제곱미터 10평이었습니다. 그는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주비 2천만 원을 합쳐 모두 1억 7천만 원을 받고 지난해 5월 원당 4지구에서 쫓겨났습니다. 은행빚 7천만 원을 갚고 나자 남은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집을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예? 다 쫓아내고 지금 이게 뭐냐고. 내 집에서 살다가 내가 월세 내고 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 갈 거다. 분양권 딱지에 웃돈이 5억 원 붙었다. 수천억 원의 부동산 개발 이익이 생겼다. 그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였습니다. 그게 뭐 누굴 위한 개발인지 나는 그걸 모르겠고 원주민들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타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고. 원주민들은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조합에 넘기고 대신 현금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보상할지 감정평가업체가 토지감정을 실시해 결정하게 됩니다. 원당 4구역 재개발조합이 실시한 감정평가서를 확인해봤더니 토지는 3.3제곱미터당 700~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또 빌라와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 대지집은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원당 4구역 내 거래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2015년 1월 대지 지분이 20제곱미터인 빌라가 1억 1,1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1,779만 원에 거래된 겁니다. 2018년엔 3.3제곱미터당 약 2,600만 원에 거래된 빌라도 있습니다. 현재 원당 4구역 주변의 시세는 3.3제곱미터당 3~4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약 800만 원의 집과 땅을 넘겼는데 그 땅에 지은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원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원주민들은 거의 다 그냥 헐값 보상으로 다 쫓아내고요. 지금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그 투기꾼들을 위한 지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땅이 헐값으로 감정평가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4층 이하의 건물, 2종은 18층 이하의 건물, 3종은 18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1종보다 2종이, 2종보다 3종이 더 비쌉니다. 경기도는 2010년 원당 4구역 내 있던 1종 주거지역 36,400제곱미터 전부를 2종 이상으로 상향해 고시했습니다. 2010년 이후 원당 4구역 안에 1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는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2019년 실시한 감정평가서를 확인해봤더니 토지 상당수를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더 싼 토지로 잘못 평가한 겁니다. 원당 4구역 재개발 조합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잡아댑니다. 우리는 여기에 고시된 내용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인데 1종으로 감정을 했다. 그러면 그 감정 내용이 4번의 감정 과정을 거쳐요.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했을 텐데 그거는 논리에 안 맞다 하고. 일부 원주민과 땅 주인들은 잘못된 감정 때문에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원당 4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난 2012년 원당 4구역엔 모두 1,331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입자 688가구는 이주비와 보상비를 받고 떠났습니다. 토지주는 모두 643명. 이 중 현재까지 조합에 남아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471명입니다. 하지만 이 471명 중에는 조합원 딱지를 사서 들어온 외지인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특정 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겨가는 동안 정작 내 집 한 채가 절실한 원주민들은 억울하게 쫓겨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특혜 의혹은 제대로 된 감시감독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이해한다면 이제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겁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66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김효빈입니다. 자, 그리고 이세욱 팀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취재 기자 장윤수 기자 나왔습니다. 아, 부동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집을 가지신 분들도 좀 괴로워하고 종부세부터 해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아졌다, 뭐 보유세, 뭐 양도세 부담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없는 분들은 이러다가 영원히 내 생에서는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교체 여론이 지금 현재 더 높아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이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킬레스건이죠. 예. 이런 부동산 문제를 오늘 장윤수 기자가 좀 다뤄봤습니다. 화천대유는 정확히 이제 누구 거냐부터 해가지고 이건 계속 지금 수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얘기를 다루자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공공택지 개발을 민간에 넘겨서 하는 공공개발과 이제 민간개발의 중간 단계가 있었고, 공공개발이 있고 완전히 민간개발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공공부지를 지자체가 팔아서 민간개발을 한 사례들 가운데 좀 적절치 못한 이런 여러 사례들을 우리 장윤수 기자가 취재를 좀 해오셨습니다. 대장동은 워낙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근데 사실 이 정치적인 논란 말고도 부동산 개발 사업은 원래 늘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여기서 비리도 많이 생기고 뇌물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시장들이 거의 다 기소됐는데 6명 중에 5명이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뇌물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논란은 좀 빼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고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게 과연 대장동만의 문제일까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좀 취재를 했었죠. 고양시, 제가 지금 일산 주민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를 저는 잘 알고 있긴 한데 여기에 이런 이슈가 있는지는 사실 미처 몰랐거든요. 이게 그 고향 쪽의 지역 언론들은 계속 보도를 해왔던 내용들인데 아무래도 지역 언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보를 받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가 이세욱 선배가 덥석 받아주셔서 사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게요. 여기도 이제 고양시 땅이었습니다. 시의 땅인데 이걸 민간업자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뭔가 정말 세상에 이런 계약이 있나. 아니 너무 챙겨줬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처분해야 될 땅이었나요, 그게? 이게 좀 엇갈리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최성시장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빚이 많았다. 그 당시에 갚아야 될 빚이 많아서 최성시장은 그 당시에 이걸 좀 시급하게 팔아서 이자를 좀 불필요한 지출을 좀 막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부채를 좀 갚기 위해서 판 땅이다. 시민단체들이나 지역 언론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고양시가 빚이 늘어난 게 이런 시유지들을 개발을 위해서 마련하느라고 땅을 사느라고 낸 빚이기 때문에 당장 이자는 나가지만 급하게 팔 필요가 없었다. 그게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순수한 이자가 아니라 이런 공공택지 개발하느라 그 늘어난 빚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왜 이걸 헐값에 이렇게 급하게 파냐. 이렇게 맞부딪혔는데 팔고 나서 내용들을 하나씩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 사실 이런 그 특혜 의혹이 나왔던 단지들을 쭉 살펴보면요. 대장동도 뭐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어쨌든 우리는 이제 부산으로 갔을 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원래대로라면 이만큼을 지을 수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돈이 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걸 더 지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컸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도로를 그렇죠. 인접한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시에서 돈을 내서 깔아줘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제 특혜로 보여지는 것들인데 여기도 지금 비슷해요. 여기가 킨텍스라는 국제 전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국제 전시장이 있는데 고양시의 문제는 호텔이 없어요. 고양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먹고 자고 할 때가 킨텍스라는 좋은 전시장은 있는데 주변에 이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킨텍스 지원 부지입니다. 이름도. 네. 킨텍스 지원 부지여서 원래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업 건물이어도 이제 호텔이라든지 그렇죠.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요. 호텔을 짓거나 아니면 차라리 도심 공항 터미널 같은 걸 짓거나 킨텍스를 어떤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원래는 여기 아파트는 300세대. 근데 또 아파트를 전혀 못 짓게 하면 이제 업자들이 사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파트 수익성이 300세대 떨어지니까. 예, 이런 것들 제한해 놨었는데 요 직전에 이걸 1100세대까지 풀어주고 3배가 그렇죠. 예. 오피스텔을 780세대까지 또 늘려주고 사무실은 12.5%만 지으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 단지로 변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 완전히 아파트. 주거단지가 돼버렸네요. 근데 땅값은 400억이 내려가고. 야, 이상하죠?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논한 거네요, 이거. 그런데 이 땅을 심지어 이렇게 수익성을 훨씬 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을 깎아주면서 계약이 해지가 돼도 업자 측에서는 손해를 아예 안 보는 말 그대로 이쪽에서는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되는 그런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는 계약 해제권이라고 계약서에는 명시돼 있는데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고양시가 지급 보증을 해준 거랑 내용상 똑같아요. 그렇죠. 원금과 이자를 고양시가 다 물어줄게라고 약속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땅이 입찰을 통해서 무조건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입찰 공고문에는 이 내용이 있었어요? 입찰 공고문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조금 냄새가 나네요. 사실은 이런 사업은 자기 돈을 가지고 100% 이렇게 업자들이 뛰어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계약서가 있으면 이 계약서를 들고 자금 조달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거 봐라. 투자하시면 돈을 잃을 일은 없다라는 조항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고양시장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렇죠. 금융기관 어디를 가더라도 이거 완전 땡큐인 금융기관에서 거지. 무조건 5% 이자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사업이 위험한 게 이제 우리가 수천억씩 돈 버는 것들을 보지만 실패하면 또 수백억 수천억씩 손실이 날 수 있는 게 그렇죠, 사실 그렇죠. 또 부동산 개발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섣불리 들어가기 어려운데 야 이건 뭐 원금에 이자 5%까지 준다고? 예.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보통 100% 다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예.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을 처음에 투자를 좀 해야 돼요. 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돈만 빌려서 그거 그냥 사업 안 하고 해먹고 튈 수 있거든요. 사업하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100억은 네가 돼.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네. 개발업자가 빌려오던 자기 돈을 대든 100억을 내가 손실받는 100억을 받고 그러니까 내 돈이 확실히 있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금융기관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 1원 한 푼 안 들리고 계약서만 흔들면 그냥 금융기관에서 돈을 들어올 수 있게 해준 사업이죠. 그 좋은 네. 걸 이제 누가 했냐가 가장 궁금한 건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뭐 최초의 사람을 잘 모른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황당하죠. 이게 뒤졌는데 대장동은 나왔잖아요. 네. 뭐 김만배니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뭐 천하동인이니 뭐 네. 남욱 변호사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신기하죠. 다 찾아다녀 봤잖아요. 예, 다 찾아다녀봤죠. 이게 저도 이렇게 안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양시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팔고 1조짜리 사업을 하라고 1,500억에 팔고 1조짜리 사업하라고 그 부지를 준 거니까 네. 내 땅을 쟤네들이 사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게다가 왜냐면 공공택지였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이후에 계속 인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계속 무슨 교토평가, 환경평가 이런 것들 계속 뭐 건축심의 이런 것들을 계속 통과시켜 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건축 그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파트너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린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갔는지. 서류상에 명의로 돼 있는 분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퍼스트 이개발의 최초 설립자가 70년생 김모 씨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진 거죠. 네.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퍼스트 이개발 모른다. 나한테 묻지 마라.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의심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준 것처럼 보인다. 퍼스트 이개발이 사업을 따내자마자 다음 달에 바로 오메르라는 곳으로 넘기잖아요. 그렇죠. 오메르는 고양시 4다 단체 직원들이 또 급하게 만든 한 서너 달 그러면 만든 그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1,500억 원을 들여서 뭐 대출이든 뭐든 간에 일단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한 사람들은. 그리고 어쨌든 1조가 넘는 개발 이익이 생겼어요. 어쨌든. 그럼 이제 원금 빼고 어쩌고 이제 나누겠죠. 나눠야 되는데 이 오메르라는 회사가 결국 퍼스트 이개발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익금이 오메르로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것 같은데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퍼스트 이개발을 소유하고 있는 게 오메르가 66.6%, 그다음에 홍콩 법인이 33.3%. 방송 보셨지만 홍콩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150원짜리 법인이고요. 야, 짱이더라고요. 1 홍콩 달러. 그러니까 이게 의혹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투자기관을 넣은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 특혜를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금을 손쉽게 외국으로 빼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지 않냐.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고소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의혹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총 수입 1조에 총 지출 정확하게 1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빵.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 200억인데 상가가 일부 분양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상가가 그게 이제 한 자기들 주장으로 한 4,500억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200억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밀린 세금 좀 내고 어찌 됐건 이제 이자가 나가니까 그런 거 갖고 하면 빵이다. 말 그대로 빵이다. 남는 거 하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술이 땡기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근데 저도 이거 취재하면서 답답한 게 이걸 아무도 안 들여다봐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이개발이 누구 거냐를 따지기 전에 어찌됐건 1조짜리 사업이니까 우리 상식에는 들여다볼 것 같잖아요. 기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이 1조짜리 재무제표가 맞는지 돈이 제대로 집행된 건지를 따지질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거 참. 그런데 일단 경찰 수사가 어쨌든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고양시가 그동안 2012년이었으니까 그동안 사실 시민단체들이 숱하게 고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담당 공무원들이나 고양시 상대로 문제 제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고발도 숱하게 했는데 그동안 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이렇게 처분되다가 이번에는 아예 고양시가 늦었지만 감사를 해서 저희가 이 보도됐던 내용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고양시 감사실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 공무원들을 지금 수사 의뢰해 놓은 상태죠. 그래요. 뭐 일단은 고향 얘기를 또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넘어간 데가 또 이제 김포입니다. 김포도 요즘 거기 뜨겁죠. 지금 김포의 이 감정사지구 여기는 이제 민관 공동개발이에요? 민관 공동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장동과 지금 오히려 더 비슷한 곳은 이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방식이죠. 사업 구조만 보면 대장동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50.1 대 49.9. 그렇죠. 50.1 대 49.9. 시가 50.1. 그렇죠. 민간업체들이 49.9. 또 성남 도시개발공사랑 완전히 똑같은 거네요. 똑같죠. 성남의 뜰이라는 이제 합작회사를 만들고, 근데 여기도 이제 그 감정사지구 도시개발이라는 합작회사를 만듭니다. 합작회사만 있느냐? 돈을 조달할 그 AMC라고 이제 자산관리 회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성남의 경우에는 화천대유가 있었고 화천대유 밑에 이제 천화동이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가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비욘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가요. 비욘드. 비욘드. 비욘드면은 이제 그 이익을 넘어 100억을 비욘드해서 약간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법인 있어서. 그렇군요. 여기가 성남하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원래 추진하던 업체가 있어요. 이른바 민관 이 공동개발을 하기 전에 이쪽에 재개발을 추진하던 업체가 있고 그 업체와 민관 그 합작법인이 경쟁하는 관계.
형성하고 있는 구도도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런 곳에서 대장동에서도 사실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만은 원주민에게 공적인 토지 수용이라는 명분으로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그 공시지가대로 보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향후 개발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원주민 입장에서는 미진하게 느껴지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한 금액을 주고 원주민은 어쨌든 이주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이 공공토지로 환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부분만큼은 대장동하고 좀 양상이 다릅니다. 예. 양상이. 기존의 업체가 타운앤컨츄리라고 저희 방송에 나오는 기존 업체가 지주들이랑 땅 계약을 이미 95%를 했어요. 아, 거의 다 해놨군요. 예, 그러니까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다 치르진 못했는데 일단 계약금 주고 땅 계약은 해놓고 중도금이나 잔금은 못 치르고 있는데 계속 중도금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내면서 계속 그 계약을 유지시켜 오면서 그러니까 상당 부분 사업을 좀 진행시켜 온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경쟁사가 김포시와 손잡으면서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계약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땅을 확보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웃돈을 얹어주고 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하. 네, 좀 반대죠. 거기는 이제 아예 강제 그렇죠. 수용권을 행사해서 헐값에 좀 가져간 거 아니냐. 음. 대장동은 이런 의혹이 있는데 여기는 협의 매수. 김포시 입장에서 이제 협의 매수죠. 지주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강제로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협의 매수를 하는데 그 뭐랄까 좀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또 반대로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웃돈을 얹어주고 그 김포시가 산다라고 한다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땅 주인인데 원래 이제 우리 김효뱅크랑 먼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뭐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단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장인수 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제 땅을 가져가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와서 당연히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아니 난 이미 여기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왜 당신한테 팔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최소 한 1,200 저희가 그럼 드릴 테니까 이쪽 계약 그냥 파기하시고 저랑 하시죠. 이렇게 해서 땅값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김포시에 반론이 하나 있긴 한데 네네, 이 땅을 소개해주세요. 민간 업체가 2018년에 굉장히 넓은 공장 부지인데 공장 부지를 245억 원에 계약을 합니다. 예. 245억 원에. 이거를 최근에 김포시가 315억 원에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무려 70억 원의 차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김포시는 3년 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입니다. 3년 동안 김포시가 뭐 우리 초반에 얘기했지만 지금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뜨겁죠. 근데 그럼에도 지주는 지금 땅값이 오른 이 시점에도 나는 245억에 팔 거야라고 하고 계약을 지금까지 유지해온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웃돈을 얹어준 건 맞습니다. 그거를 사기 위해서. 거의 70억 원 가까이. 이건 어쨌든 시민들이 낸 돈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돈 자체는 그러니까 50.1대 49.9인데 여기서 민간 업체들이 일단 빌려오긴 했습니다. 예. 지가 직접 그 돈을 다 대지는 않고.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업자는 돈을 벌고 원주민은 집을 갖기가 어려워지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새로 개발을 하고 서울 도심에 가까운 수도권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신축 단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수요는 발생하고 집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원주민들은 더 집을 못 사고 이런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되는 건데 대책이 좀 없든가요? 어떤 좀 취재를 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그 양윤식 씨 저희 나오는 이 사연을 취재하면서 와 이게 저 아주 어렸을 때 뭐 20년 30년 전에 뭐 달동네 재개발한다 그러면 원주민들 다 쫓겨나고 예. 아파트 단지로 변했는데 이게 옛날 일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구나. 여전히 보상을 다 받았어요.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아파트 소유주인데 1억 7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거 가지고 요즘 1억 7천만 원을 받고 일산에 나와서 은행빚 뭐 한 7천만 원 갖고 나니까 한 1억 좀 더 되는 돈 남았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집을 사요?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그냥 월세 난민으로 전락했거든요. 근데 그 집은 지금 평당 뭐 분양가가 2천만 원을 갈 것이니 뭐 프리미엄이 5억이 붙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도 이걸 취재하면서 마찬가지로 왜 이런 일이 여전히 바로잡히고 있지 않는지 저도 그 구조를 들여다봤더니 지금의 구조로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비전문가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기존에 살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낙후된 지역에서 그때까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감정평가에서 돈 주면 땡 딱 이거예요. 그 이후에는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뭐든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감정평가가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근데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이나 투기꾼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워낙 법도 복잡하고 단계도 복잡하고 설명 일단 딱 들으면 기자인 저도 알고 듣는데도 질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세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번 할 때마다. 자, 어쨌든 상당히 좀 복잡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장인수 기자가 또 워낙 이렇게 쉽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부동산 아이템 뭐 관심은 다들 많습니다만 이 동네가 얼마 올랐냐 이런 것만 좀 눈에 먼저 가기 마련인데 사실 좀 이런 내용들 공유를 좀 많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석 팀장께서 좀 안내해 주실 게 있다면서요, 오늘. 마치기 전에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들의 후속 기사들이 좀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하려고요. 그 박진준 기자가 보도했던 신문지 동남아 K신문의 비밀, 그래서 멸통의 비밀. 뭐 요즘 인터넷에서는 무슨 기사에 그쪽 신문들의 제지공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력 신문사들의 부수 조작 의혹을 고발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조선일보의 신문 지국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이 이어서 폐지 업체, 그러니까 그대로 그 신문지들이 실려가서 재량판이라든지 뭐 이제 이렇게 만드는 폐지 업체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모두 이제 저희 이제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던 업체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조선일보 측에서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100만 부 이상 유료 구독자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지국에서 본사로 꽂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좌만 확인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1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8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70억어치의 구독자를 뭐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런 건 좀 경찰 수사에서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ABC는 더 이상 이제 그게 없어졌죠. 정부에서 광고 집행하는 기준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저희가 좀 일조를 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박진용 기자는 상을 받았고요. 부를 걸 그랬군요, 오늘. 근데 공교롭게도 박진준 기자가 취재한 내용 또 한 가지 후속 기사가 나와서 하나 더 있죠. 11월에는 그 화물차 가짜 그 문제를 보도했었는데 저희 기사에 나왔던 곳 중에 그 홍성 충남 홍성 업자들 말만 믿고 총량지에 묶여있던 화물차 번호판들을 그냥 막 발급해줬던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남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공무원과 업체 간 뇌물이 오갔다는 첩보도 입수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이렇게 해주긴 정말 어려운데라고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첩보니까 아직 정보 수준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뭐 단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진준이가 큰일 했네요. 야, 녹화를 할 때 좀 이렇게 좀 큰일을 했으면 진준이 늘 뭐 참 애정하는 후배입니다. 저도 어쨌든 저희가 늘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 그리고 또 워치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의 이제 성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스트레이트 팀 합류해서 제일 좋았던 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이익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은 분들께 공론화가 다 돼 이슈들이 됐다는 거. 뭐 근데 이 역시도 신문 발행 부수 조작이라든지 또 화물차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신다는데 상당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자, 오늘도 장인수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클로징 해주시면 오늘 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하나 뭐죠? 제일 중요한 본방 다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